미중 간 패권 갈등,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로 인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천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폭등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로 세계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전략TV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오늘 거대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일부 생산 라인을 다시 한국 구미로 옮기기로 하면서 베트남이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1위 기업인 삼성은 지난 20여 년 동안 17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베트남 GDP의 20%로 약 5분의 1이며 총 수출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베트남 최대 경제성장 엔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비중을 줄이고 구미로 생산 라인을 부분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작은 기업들 역시 2020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로 한국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그림 속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을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다변화. 현재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초로 주창한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갈등의 군사 충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하지만 뒤로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커버린 중국의 제조업을 동남아나 주변 국가로 분산시키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하노이, 호치민을 비롯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들은 마치 뉴욕이나 홍콩과 같은 초연대 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망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가장 초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2020년까지는 최대 투자국가였습니다. 1988년 베트남 투자의 문이 열린 이후로 1위는 한국, 2위는 일본,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대만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2위인 일본과 1위인 한국이 다른 점은 한국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 분야에서 개인을 비롯한 소규모 비즈니스의 투자 형태가 활발해서 민간들과의 교류 접촉이 활발한 반면 일본은 대형 기관의 투자,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3,835개 수준이지만 한국은 약 2배 정도 되는 7,080건으로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한국인들의 베트남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베트남 간 결혼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한국 베트남 혼혈 2세들이 탄생해서 한국과 베트남은 사실상의 친척나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 베트남 혼혈들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 여건과 자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매우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을 다른 나라로 다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이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로 한국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속속 회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베트남 투자 기업인 삼성의 베트남 생산 공장 철회 분위기는 베트남을 제외한 또 다른 공급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베트남 대책. 지금 세계는 고품질 제조업 제품이 생산 가능한 지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제조업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주요 생산 거점으로 거론되지만 이 나라들은 현재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제조업이 고급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맹률입니다.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알아야 설명서를 읽는다던가 해서 고급 제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문맹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17세기와 16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든 로마자인, 즉 고응우라는 문자가 생겨났고 18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주류 문자로 적응하여
오늘날까지 쭉 응우, 즉 로마자식 베트남어 표기법이 자리 잡으면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문맹률이 낮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급빈 후진국 중에 문맹률이 0%에 가까운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미국 CIA 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91년 기준으로도 남녀 모두 99%에 가까운 기적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제조업이 꽃피우기에 매우 알맞은 환경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어떠한 산업 생산 설비가 들어갈 수 없고 그나마 개성공단만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가동되었으나 폐쇄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불고 있는 중국에서의 제조업 생산 라인을 빼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급부상하면서 점점 세계는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한국 중심 조약 동맹 강화. 현재 미국은 동남아시아 안보 패권 전략에서 딱 두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태국과 필리핀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랜 세월 미국의 우방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 참전한 이후로부터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반공산주의 동맹을 맺고 또 제1세계 달러 패권 안에 들어와 두 나라는 자본주의 영향권 안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국가가 발전해왔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장관이 주창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인 조약동맹체제는 새로운 안보경제 동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학교에서 연설한 조약동맹에는 호주, 한국, 필리핀, 태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티모르 내전에 호주와 서방 진영 간 갈등이 미묘하게 있었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 국가였던 베트남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인 조약동맹에서 언급한 5개 사항 중에는 직접 투자, 번영 추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약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에 집적돼 있던 제조업 생산시설을 조약동맹의 틀 안에 있는 국가들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으로 분산시킬 것이고 이 나라들 간의 무역과 교류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게는 다소 소외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구 8천만의 베트남은 지금까지 한국의 제조업 투자를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중산층의 부강한 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 팜도안 트랑이 체포구금되어 폭행당했던 사건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에 의해 폭로됐으며 여전히 인권에 대한 우려사항이 상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종교단체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토지의 소유권 역시 중국과 같이 국가 소유로 돼 있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 안으로 베트남이 진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번째, 베트남 입헌군 주제 도입 가능성과 한국의 화산 이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단 3나라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5등의 한국의 점수는 8.16점,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16위에 해당하고 대만은 한국보다 높은 8.9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등급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급을 받고 있는 8.85점의 미국, 7.68점의 그리스, 7.51점의 벨지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필리핀도 두 번째 등급인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급인 6.62점, 태국은 6.04점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빨간 등급인 권위주의 체제에 2.94점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체제의 변환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중국, 북한, 시리아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베트남이 앞으로 한국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체제의 변환과 민주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제조업의 탈중국화의 혜택을 입고 또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조약동맹의 틀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체제 대신에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주요 민주주의 체제 중 하나인 이펑군주국 체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독 이펑군주제 체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오랜 세월 독재주의 식민 통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 이펑군주주의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영국의 왕을 섬기는 파푸아뉴기니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왕족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베트남 왕실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화산이 씨입니다. 여전히 베트남과 교류하고 있는 화산이 씨는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조인 대월국에서 고려로 망명을 해온 직계왕족들입니다. 황해도에 정착하여 현재는 경상북도 봉화, 영주, 황해도, 옹진군 벽성리와 신천리 등지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화산이 씨와의 인연으로 남베트남과 대한민국 간의 우호 친선 교류가 매우 많았으나 최근까지도 화산이 씨와 베트남 간의 우호 교류가 많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이펑군주주의 민주정이 도입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화산이 씨 일가가 왕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인들의 피땀이 어린 산업 기반 시설들이 많을 뿐 아니라 개인들의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장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베트남은 서방과 한국, 호주 등이 주도하는 조약동맹 체제에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베트남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